김 기자 간다. 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또 어디를 또 다녀오셨습니까? 좀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걸었어요. 네. 일요일부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지금 녹화 날인 화요일 오전까지 거의 2박 3일을 2박 3일. 한 몇 킬로나 걸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완전 서울을 정말 한 바퀴 돌다시피 하면서 걸었는데 왜 걸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광호 열사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다룰 유성기업의 한광호 노동자가 있잖아요. 약 100여일 전에 석 달 전에 이제 여러 이제 그 탄압 속에 사측의 탄압 속에 이제 목숨을 이제 끊으신 분인데 시청역에 분향소가 있었습니다. 시청 그 바로 앞에 시민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더 알리고 그리고 이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그 선택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분향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100여일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뭘 대수냐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또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정말 주변에 가까운 친구 정말 그 지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 정말 똑같은 죽음이 또 발생될 수 있고 그럼 지금 100여일이 됐지만 해결된 게 없다는 그렇죠. 거 그 차이가 중요해요. 비단 지금 이 한강호 열사뿐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들 지금 죽음이 구의역 사건도 그렇고 남양주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지금 한강호 열사 죽고 나서도 유성 내에서도 또 죽어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쌍차에서도 계속 죽어나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했냐. 분향소는 차렸지만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해결을 하겠다. 유성기업이 현대차 산하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기업인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현대차로 분향소를 옮기려고 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분향소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도 병원 시차 안치실에서 냉장고에 있어요. 장례를 못 치르고 그래서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함께 이 가는 길을 우리 연대한다는 의미로 꽃상여를 만들었습니다. 꽃상여를 만들어갖고 지금 유성기업의 노동자들 포함해서 같이 사회에 연대를 해주는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상복을 입고 시청에서부터 출발해서 을지로, 명동,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집 한남동, 강남역, 서초, 양재까지 해서 2박 3일 동안 지금 녹화한 날인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전역을 이제 그렇죠. 고단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자살이지만 사실 그냥 단순한 자살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자살이 아닌 게 CCTV로 회사에서 모든 활동 다 감시하고 그 노조 만들었다고 노조 파괴하면서 영역 깡패들한테 맞고 월급 차압당하고 이 한강호 열사만 해도 소송이 11건이었어요. 이 피말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는 그런 내부의 얘기는 모르고 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자살해? 네가 못 버텼으니까 그렇죠.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꽃상여를 타고 너무너무 저도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같이 더 이악 물고 걸은 이유 중에 이 꽃상여가 갖는 의미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코스에서도 일단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중심지를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국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의미는 꽃상여를 일단 들고 상복을 입고 걸으면은 차도를 걷는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도 실제로 걸을 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었냐? 한광호가 누구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카메라를 꺼내들고 꽃상여라는 것 자체를 저도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것도 서울 도심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더 알린다는 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기업 차원과 노동자 차원의 이거는 해결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들렸습니다. 국회를 이틀째 들려서 새누리당과 일당이 된 더민주에게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면담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게 안까지 들어갔나요? 국회 앞까지만 있었고 당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사로. 근데 못 만났죠. 왜 안 만나준 거예요? 결국에는 뭐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만나준 건데. 일정이 바쁘면 사람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는 한노위 차원이라든지 이건 국회 차원에서의 뭐 청문회라든지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죽음을 자꾸 사람들이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그거는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냐. 그 노동자의 가장 기본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는 나라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 노조 파괴를 현대차에서 공작을 해서 지금 없앴다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되고 있는 정몽구 회장, 한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해서 문화재 후에 규탄 발언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내일 최종적으로 양재동으로 가서 현대가 직접 책임져라. 분향소를 양재동 그 현대 본사 앞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뭐냐? 6월 24일이면은 한광호 노동자가 죽은 지 100일이 됩니다. 근데 6월 24일 100일 그때까지 해결이 돼야죠. 그 의미로 지금 이렇게 꽃상회까지 했는데 솔직히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몇 년을 꿈쩍도 안 했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은 탄압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환노위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좀 이런 문제를 좀 다뤄갖고.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청문회를 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노조운동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노조를 정말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조를 말살한다는 거는 사실 국민의 노동권을 아예 죽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일까지 20대 국회 이제 개원이 됐는데 뭔가 해결 방법 이렇게 그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국회의원들을 노조 차원에서 만나고는 있는데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 방송을 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두에게. 결국에는 사회적 차원의 연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엔 내일이 될 수 있고 함께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요셉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왜 택배는 일요일 날 안 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택배 아저씨 일요일 날은 쉬어야지. 그랬더니 왜 쉬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노동이라는 그 개념이 없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노동자가 쉬어야 되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노동자도 인간적인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강호 노동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큰 일인데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은 그들이 당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날 정도로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내일 그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이제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이제 문화재가 거기서부터 집중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간이 분향소가 있긴 한데 내일이 이제 분향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100일이 되는 24일까지 해결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이제 투쟁이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이제 조합원과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내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친구의 그리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24일까지 그 부분 계속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6월 24일 날 100일째 되는 날도 저희가 따로 한번 김 기자 간다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야. 자녀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유성기업의 지금 상황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오늘은 유성기업 일부 노동자 한광호는 왜 죽었는지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운동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 유성기업,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노조 파괴라는 이제 유성기업이 딱 나오는데 이 노조 파괴를 좀 법적이나 이런 것도 시스템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노조 파괴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노예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자본이 시키는 대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일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노조 파괴거든요. 그 이상으로 대등하게 들어오지 않게 막기 위해서 왜 노예가 자꾸 우리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게 노조 파괴의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미 그 선진국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3아웃제 뭐 이런 비슷한 걸 도입을 많이 하죠. 부당 노동행위 한 번 경고, 두 번째는 뭐 벌금, 세 번째는 퇴진, 나가라. 너희는 더 이상 노동자를 못 지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노조 파괴를 더 가속화시키고 불붙인 것이 뭐 타임오프제부터 시작을 해서 복수노조법이 도입되면서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노조법 자체가 이제 우리 노동3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노조는 교섭을 할 수 없는 교섭권을 박탈시킨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수 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되는 건데, 소수 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열어주는 것이 또 개별 교섭이라고 해가지고 사측에게만 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일으키냐면은 2011년도 유성 사례 들게 되면은 저희가 다수 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어용 노조가 소수고, 근데 단일 창구 절차를 밟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하고만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측이 개별 교섭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용과 저희와 같이 교섭을 하는데, 어용하고는 선교섭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임금 인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그 무슨 장려금, 타결금 뭐 이런 걸 먼저 줘요. 그리고선 금속한테는 안 주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임금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계속 미치는, 아니면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권리가 사측에 너무 많이 부여돼 있어갖고 지금 어떤 이제 이사한테도 노동자 이사를 좀 파견하고 노동자 출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외국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절대 노조에 손배소 가압류 못하게 하는 것들. 지금 저는 이 노동자에게 손배소 가압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건 정말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몽둥이 갖고 멍석말을 한 거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으로서 이제 사람 목을 베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유성애도 지금 가압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아까 그 계속 말씀드렸던 해고자, 2차 해고까지 된 사람이고, 손배 가압류에 또 포함된 사람이고, 지금도 뭐 계속 각종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1심, 그리고 대전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 여기서 이제 10억이 넘게 11억 정도에 대한 손배가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이긴 한데, 이 손배라는 자체가 쟁의권, 그러니까 법적 대법에서 판리한 일정 부분의 사측의 물량을 지연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을 판결한 것을 또 뒤집는 거거든요.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면은 실적 쟁의 행위를 어느 선까지 둘 거냐, 이거에 대한 실적 선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손배 청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제압할 수 있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유성기업 2011년 당시에 경찰들의 단기 대응 방안, 그러니까 유성기업 그 대응 방안 매뉴얼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도부나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를 시키고, 그리고 집행부나 지도부들에 대한 수배를 빨리 하고 복귀시킨 다음에 징계를 유도해라, 뭐 이런 내용을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문건을 제시를 해요. 거기에도 손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우리들을 계속 짓누르기 위한 방법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이상 더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유성기업의 보여주신 말씀, 오늘 이제 뭐 얘기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단순한 어떤 그 회사에 노동조합에 쏟아진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그 우리나라의 모든 조금만 자기 권리를 찾는 말 그대로 진짜 옳은 일을 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이렇게 쏟아지는 것들인데, 그게 좀 그
우리 아이들 세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전 지금부터라도 어떤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국회 쪽이랑 뭐 지금 이번에 20대 국회의원이 개헌을 했는데 정치권을 통해서 어떤 노동법 관련된 근데 뭐 워낙 박근혜 정권이 지금 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갖고 좀 뭐 이렇게 딱 그 20대 국회에 관련된 어떤 국회의원들과 그 야당 의원들과 어떤 그 노동법 관련돼서 뭔가 좀 접촉하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상태 실질적 입법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전 지금 얘기했던 그 손배가 합류를 잡자 손잡고하고 같이 저기 했던 이제 노란봉투 입법 발의해서 그때 19대에서는 안 됐어요. 그래 20대까지 지금 연계를 해서 좀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손배를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파업에 의해서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는 법까지 이야기는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 그 지금 이렇게 노조 파괴 관련한 복수노조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정말 이게 사측이 갖고 있으니까는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노조가 다수면은 소수 노조한테 가고 그 다음에 그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 소수면 야 너네 소수니까 너네랑 안 할 거야 그러고서 다수한테 가고 정말 이게 지들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들 보면서 참 답답한데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우리나 새로움이 왔니 노조파괴 진짜 유몸 정몽을 구속하고 한강호 일산을 달려내라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불이 날 새로워하니 예, 현대자동차 개입 관련한 부분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2011년도 직장폐해 당시에 현대자동차 총괄 구매 이사가 직접 들어와 있었고, 차량을 끌고 왔었는데, 그 차를 이제 이후에 저희 보고 빼달라고 그랬어요. 키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을 빼는 과정 속에, 문건 파일처를 하나 발견을 했었고, 그 밑에 이제 택에 창조 컨설팅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제 단기 대응 방안 관련해서. 네. 그래서 처음 그때 그것을 입수를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도 SJM 용해폭력, 유성의 용해폭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국회에서 용해폭력 청문회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창조에서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건을 은수미원한테 다 전달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직접적 개입을 했다는 것, 그 내용으로는 직접 현대자동차에 보고하는 이메일이 쭉 있었고, 그리고 최근 2016년도 1월 쪽에서 검찰이 그 당시 압수수색했던 자료, 노동부가 정리한 내용을 받았는데, 현대자동차 양재동에서 왜 아직까지 어용노조를 조직적 확보 방안을 못하고 있냐, 이렇게 꾸짖고, 이거에 대한 대응 회의를 하기 위해서 본사 10층으로 올라와서 회의를 하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유성기업하고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회합을 가졌던 식사, 뭐 접대하고 뭐 저기하고 만났던 이런 것이 121건 정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유성기업에서 이메일을 보낸 내용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까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난처하다. 참. 네. 이런 내용을 써서 얼마나 현대에서 이렇게 뭐 막무가내 이로 하면은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조직 방안부터 해가지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난처하다는 이런 입장이 또 메일까지 나오고 그럼 제3자가 누가 봐도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은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어린애가 보고 초등학교가 진짜 이해할 정도여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노동부는 단 한 번도 기소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소장을 접수했지만 기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노조 파기 시나리오 문건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들어와요. 처음에 아까 발견됐던 거 보면 이제 불법 체증 장비부터 뭐 어저께 가지고 쭉 이런 것이 가는데 한강호 노동자가 죽게 된 배경 처음에 없었던 CCTV가 막 설치되고 그랬었어요. 그 이제 노동조합을 향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는 그 조합원들에게 사측 관리자가 전화를 해서 너 지금 거기 가면은 안 된다. 거기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라. 이 전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몇 시 몇 분에 예. 노조 사무실에 가고 그다음에 뭐 가는 모습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예. 직접 전화 와서 알고 전화하니까. 그 이후에 또 드러났던 것이 이제 몰래 카메라가 드러났었던 거죠. 콘센트 작은 우리 그 일반적으로 가정용 이렇게 코드 꽂는 이 콘센트 구멍이 돼지코가 두 개 있으면 가운데 볼트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런 볼트 안에 렌즈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탈의장을 비추고 있거나. 근데 이걸 왜 찾게 됐냐면은 사측이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 저질렀다고 뭐 저기면서 증거 사진을 내미는데 이 캡처한 사진 갖고 그 현장을 계속 찾다 보니까 몰래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정말 그 스파이보다 더 심했던 부분들 저희가 발견한 그 체증 장비만 해도 회사에는 곳곳에 대형 화분들이 있죠. 예. 그 화분 뒤에 이제 몰래 녹음하는 녹음기들이 있고 있었고 거기에 거의 국정원 수준입니다. 예, USB 초소형 그 USB 녹음기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법정 가가지고도 너는 왜 그 USB 녹음기를 개인적으로 샀냐? 회사가 사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이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버가 다 써 있어요. 녹음기마다. 얘네들 저기 해가지고 1번, 2번 뭐 저기 써 있고. 그건 예. 개인 게 아니잖아요. 다 아니죠. 회사 그 자재 관리번호를 들때 거기에 그 이런 볼펜에 동영상 녹음되는 것. 또 제가 들은 건 확인하는 못했지만 들었던 것은 시계, 안경, 목걸이에도 있다는 제보를 들었었어요. 정말 이 단추까지. 우리나라 몰래카메라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지금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렌즈가 밖을 향하게 작업복에는 여기 거의 다 포켓이 있죠. 네. 여기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관리자들이 현장 들어갈 때는 동영상을 틀고 현장을 들어가요. 그럼 이것에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없었던 게 체증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없는 게 또 촬영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디 갔었냐 추궁하게 되는 거고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면 화장실은 5분이면 되는데 그 이상 있다 해서 임금을 삭감을 해요. 물 먹으러 가는데도 왜 동의를 안 구하고 허락을 안 받고 자리 이석을 해서 물을 먹으러 가느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관리자들이 제보를 해주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뭐 재판에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사측에는 그 12조, 몸빵조, 체증조가 있대요. 지금 대놓고 체증조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측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해서 현장을 딱 들어가면 관리자들이 쭉 나가서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관리자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관리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럼 시비 걸면은 우리 노동자들은 참 단순하기 때문에 뭐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입을 통해서 뭐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체증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시비 건 내용은 그 체증 자료에서는 빠져요. 그러니까는 관리자한테 이제 뭐 어떤 명령이 따르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뭐 회사에 뭐 어떤 걸 뭐 해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해고의 어떤 빌미로 삼아 해고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해고 사유보다는요, 고소 고발을 진행을 해요. 아 정말 바로 다 아까 얘기했던 노동법이나 뭐 노동자를 위한 법이 없다는 자체가 뭐냐면 사측이 외쳤던 게 법과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억울한 데 가가지고 증거자료 적으면은 검찰이 기소를 해요. 벌금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이 사람 범죄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한강호 노동자가 11차례였어요. 최고 많이 받은 노동자가 50건이 넘어요. 한 사람이. 작년 한 해만 아산 경찰서에 접수된 아산 공장에 있는 고소고발 건수만 해도 130여 건이 넘었어요. 제가 그 중에 조사 받게끔 저기 해가지고 경찰들하고 변호사하고 저기서 했던 것만 60여 건, 70여 건을 조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는 무슨 교도소 안에서 맨날 폭력 일어나는 조직 폭력배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지금 뭐든지 건수만 잡으면 무조건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인성과 정말 이 회사 생활을 도저히 못하고 정말 그 삶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네요. 근데 그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그 직접 촬영했던 관리자들이 직접 고소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사측한테 그 자료를 다 주게 되면 사측에서는 그걸 전담하는 법무팀이 있어요. 아니, 거기서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이 관리자는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고소인 조사하고 진술서 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아산경찰서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그 고발한 사람 이름은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도 모르고 그냥 법원에 써준 거 그냥 하니까는 그냥 알아서 다 하고. 그래서 그 2011년도 이후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조합원들 심리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뭐 12, 13, 14는 그렇다 치고 2015년도에 조합원들 그 우울증, 고위험군이 43%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정신과 치료가 됐던, 입원을 해야 됐던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여서 국회에 가서 제발 우리 조합원들 죽지 않게끔 해달라고 토론회도 했었고 아산시에 찾아가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은 한강호 노동자가 죽게 된 배경이 좀 있었고요. 그럼 조합원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한 노동자에 대한 예를 들게 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체증에 의해서 검찰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가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 선고를 받았죠. 확정. 보통 이제 벌금들이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많게는 제가 최고 많이 받은 게 500까지 받았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200, 300, 적게 해야 100만 원, 뭐 150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벌금은 바로 내야지 또 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이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좀 남는 거고. 그래서 그 노동자가 법정에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나는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대로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노동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들어갔다 준폐쇄병동으로 나오면서 저랑 밥을 먹게 됐는데 보자마자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 노동자가 이야기를 해요. 형, 나 진짜 미친놈이야? 나 정신병자 맞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 시도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것부터 아이들 때문에 못 죽었던 것, 또 병원 내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소리 지르고 경찰 차만 보여도 소리 지르고 뛰어내려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국회 가서 토론회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례들을 취합을 하고 제가 들은 얘기를 모으면서 나를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으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측 관리자가 점심시간에 오는데 얘를 죽이면 이게 다 끝날 것 같다. 내가 얘한테 걸어가는데 몇 발짝이면 되고 내가 얘를 찌르는데 그리고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드는지 이런 것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대내고 있고 또 한 노동자는 이 관리자가 나한테만 유독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서 칼을 갈았어요. 근데 집에서만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까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찔러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찾아와서 나 이러이러기 때문에
휴직계를 내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청이든 양재동이든 올라와 있는 이유는 한강원 노동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나 유성기업은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했었고, 한 명은 죽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받게 해놓고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프지 않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자체가 뭐 그걸 노렸겠죠.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이상은 이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 결코 이 노조에서만의 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오셨지만은 좀 앞으로도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 얘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한번 나오셔갖고 한번 뭐 유성뿐만 아니라 정말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만큼 정말 큰 것인가 그런 거 사례집을 좀 소개하시면 어떨까? 네, 뭐 충분하게. 그러면 또 그 관련돼서 또 취재를 해보시고 나올 때마다 자꾸 뭐 부탁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취재할 게 너무 많아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좀 앞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노동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저희라도 이제 꾸준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단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같은 현실에 처해져 있고 그로 인한 장기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 죽음으로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또 한강대교에 올라간 노동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고 왜 이렇게까지 노조 파괴 노동자들을 죽여가는지 또는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논의돼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죽어가고 있는 또 죽은 우리 한강호 노동자를 편히 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부탁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한 것을 왜곡하지 말아주고 감추려 하지 말고 그냥 그것 사실 그대로 심판해주고 재판해주고 처벌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앞으로 그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사례집 얘기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정말 재판 과정에서 겪는 그 힘든 과정도 와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미디어법국은 또 이런 얘기들을 좀 영상으로 취재를 하셔갖고 사람들이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헬조선이 그냥 헬조선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도 잘 좀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